반갑습니다. 특집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는 도피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수사와 신병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을 지시한 자가 누구고 국회 침탈을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 국회에서 질의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도피설이 제기됐습니다. 계엄 선포를 예측했던 김민석 의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죄 핵심 증인 김용현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장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계엄은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의 뜻을 밝혔고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이 국방장관으로 모이는 가운데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지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외 도피 정황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밀항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아예 완전히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렸겠죠. 예, 국방위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그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김용현 장관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없다라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로 일관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곧바로 해임이 됐고 다른 차기 국방장관이 내정된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 신분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라도 저는 출국할 수 있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동시다발로 의원들도 같은 생각했을 거고 공항이 아니면 다른 경로로라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11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했던 거고 경찰도 또 오후에 또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런 우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도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나와서도 계엄은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 말도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금년 8월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나 박신원 의원이 계엄 모의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때도 덧붙인 말이 뭐냐면 정치 선동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네. 괜히 그 가능하지도 않는 계엄을 갖고 야당에서 정치 선동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오늘 반복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정신 상태로 보면 해외 도피 몰래 밀항을 하던 뭐를 하던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요. 그게 밀항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똑 떨어지는 내란죄예요. 내란죄가 인정되면 지금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주모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 아니면 어디든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출국 금지는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 주모자부터 해서 공범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 이게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되겠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내란죄가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진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토론하면서 충분히 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계엄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 탓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윤재관 의원님. 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죠.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요. 야당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 경고하려고 했다, 경고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것을 버젓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론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것을 받들어서 국회가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길래 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살폭탄을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고,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거가 사실상 없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정신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와 동떨어져 있는지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지금 나오는 여러 보도들을 보면 매우 흥분 상태였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하고 하는 것이 가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탄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또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좀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탄핵에 조금 주저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탄핵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늘 헌법과 법률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룻밤에 소동 혹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 법률가인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뭐 방송이니까 최대한 완곡한, 그리고 뭐랄까 수위 조절을 해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완곡한 표현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최대한 낮춘 표현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도예요. 뭐 그보다 더 심한 얘기는 방송이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가인 것도 맞고 검찰총장을 지낸 것도 맞는데, 문제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 후에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도 잘못한 거를 모르고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야당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현직 대통령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비슷한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소동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몇몇 여당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그날 밤 세우면서 저 장면들을 생중계로 가슴 졸이며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진단과 처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 있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탈당 요구를 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는지 일단 탈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건 최고위에서 저희가 결정했던 것이고 제가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님과 비서실장께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라는 항의성 질의를 했고 대통령은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밝히고 있는 계엄령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 보도의 신빙성은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날 밤에 그 질문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단이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무능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렇게까지 무도할 수 있나. 그리고 무모하다. 이 무모함 때문에 야당에게 겁주려고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은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여파가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고 우리가 눈 떠보니까 후진국되고 몇 시간 만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무슨 뭔가 사죄 내지는 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무 얘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탄핵의 늪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때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근데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정말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명태균 씨가 옥중에서 본인의 입장 냈을 때 이게 뭔가 용산하고 딜을 하려는 건가? 뭔가 모종의 시그널인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잘못 받아서 계엄으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을 해왔었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얘기를 뭐 비단 계엄령 선포할 때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그게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누이 얘기했던 그 상황들 그 대상이 야당이라는 거를 뭐 명확하게 네.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반국가 세력이어서 지금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까? 얘기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까지를 다 체포하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뭔가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그 모종의 정황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부인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방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이 계엄령이라는 선택을 홧김에 했다. 예. 경로를 넘어서서 이제는 계엄까지
홧김에 뭐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살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분노, 좌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감정들이 그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아서지 못했더라면, 시민들이 그렇게 다 와서 이 상황을 함께 물리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경인데도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 딴 세상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탄핵밖에 길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대통령이 그런데요. 평소에도 확 계엄해버릴까라는 발언을 종종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엄을 예고했던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입니다. 네, 100%다. 2차 계엄 가능성.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각에 국회 국방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자 윤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처음 경고한 분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 발표, 계엄군 국회 진입 모두를 몰랐다고 주장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네. 그 본인 주장은 10시 30분경 발표가 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이후에 임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박안수 그 당시 육군 총장은 오후에 국방부 건물로 들어갔었거든요.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추정하면은 그때쯤 알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수사를 대비해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여기에서 상당히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이런 요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준비되고 육군 총장은 거기에서 준비 과정에서는 배제된 걸로 추정됩니다. 예. 자, 그런데 계엄 포고령 내용이 사실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가 현안 질의에서 밝혀졌습니까? 누구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초안은 이미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고 그 초안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내리려면은 정군의 비상계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느냐라고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다 지침을 받은 것이다. 그 법적 검토도 사전에 다 마친 것이니까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은 그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은 최초 초안에는 포고령을 발의하는 시점이 22시, 밤 10시로 돼 있었는데 시간만 자기가 그때 맞게 변경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만들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만든다면은 아마 방첩사령관부와 같이 협조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용현 장관이 만들었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검토도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포고령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봐도 되겠군요. 여기에 더해서 계엄군 국회 네. 투입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 투입을 할 지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를 할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령부, 계엄 이번에 투입됐던 병력을 투입됐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사전에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했던 것 같고 실시간에도 계엄사령관이 지휘했다기보다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그렇게 계엄사령관과 현재 장관 대리인 차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회에 침투하면서 실탄도 지급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그런 화면들이 언론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지시라고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지급 자체가 사실로 확인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방위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리는 특전사 해당 지휘관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탄통 증언됐던 탄통들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통상 작전을 할 때 분대나 소대 단위로 실탄은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부대 단위로 탄통에 실탄을 넣어서 통합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저의 군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실탄 지급이 상당히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더 위협적으로 들리는데 실탄 지급, 계엄군 국회 투입 이건 그러면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 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실제 장관이 사전에 계엄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보고 드렸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지통제실에 직접 참 와서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예. 아,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에서 15분, 20분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담화를 나누었고 국방부 장관이 자세한 거를 보고를 드렸고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는 뭐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지통지시 계엄 사항에서 군이 있는 지통제실에 와서 머물면서 했다는 것은 여기에 명백히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국회에 안 나왔고요.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어떤 첩보나 정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제보가 여러 군데에서 박선원 의원실로 접수가 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쪽으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뢰가 갈 만한 첩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긴급히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이나 또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각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가동이 됩니다. 이 상설특검이 시청자들 듣기에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일반 검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이 다 부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해서 임무 수행하면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도 다 관여가 돼 있고
검찰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벌어지면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그 밑에 검찰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일반 특검으로 가면 가장 좋지만은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한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것이 대안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2차 계엄 가능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2차 계엄 가능성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날 밤 겪었던 그 공포를 다시 한번 겪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네, 저도 2차 계엄이라든가 3차 계엄이든 또는 국지돈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이 계엄을 최초로 할 수 있겠다고 제기됐을 때 8월 달에 모두 황당하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저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다, 괴담을 유포한다까지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면 어떻게 이럴 때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궁지에 몰리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계엄의 칼을 다시 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용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계엄에 참가했던 모든 지휘관과 관련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국방위에서 여기에 관여했던 계엄 관련했던 사령관들 빨리 보직해임시키고 체포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그 밤잠을 설치면서 불안해했습니까?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을 빨리 이것은 내란에 대한 현행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평안한 일상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난 잘못이 없다. 야당에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니까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계엄은 국가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아주 그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행위인데 실제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평온하고 그렇습니까? 전시도 아닌데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덮기 위해서 공권력, 특히 군을 동원을 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내란죄까지 이렇게 범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도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할 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고 경고성이다 하는데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비상계엄 이런 것이 장난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은 실제 특검을 빨리 해서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이 더 가속도로로 무너집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요일인 7일 저녁 7시에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네, 여당과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물밑에서는 얘기는 되고는 있지만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론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이탈표가 한 10표 이상은 날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당론으로 정하고 만약에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방식으로 전술을 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내란죄에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여기에 탄핵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에 대한 공조 또는 내란을 방조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당명을 국민의힘에서 내란 동조당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낫겠죠. 국민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가장 위험한 대통령, 정신 나간 대통령 빨리 내려야 된다. 그 국민의 명령,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같이 이것은 해줘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 다시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멈춰 세우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같이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위 질의 중에 나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긴급 현안 질의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2차 계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근거는 없지만 1차 계엄도 사실 처음에 설로 제기됐다가 실제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희 의원님.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청문회 때. 이게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 그리고 군인들이 말을 듣겠냐. 나라도 듣지 않겠다. 이러면서 펄쩍 뛰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국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철면피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방장관이 건의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에서 절대라는 표현은 저는 쓰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이제. 예. 이 정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말 불안한 것이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경고라고 처음에 했잖아요,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경고 다음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상 못할 일을 또 저지를 수 있다. 이 정권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불안과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리 야당에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일단 그 위험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용원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에게 사과해야겠다. 뭐라 그랬냐면 김민석 의원이 계속 계엄령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망상 속에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만약에 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명분이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저 역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계엄령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21세기 2024년 12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또다시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그 계엄령을 추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그만뒀지만 예.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민도나 민주화 정도 이런 의식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계엄령은 사실 존재해서도 안 되고 발효돼서도 안 됐었던 거죠. 정당한 명분 없이. 이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물론 김민석 의원이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처럼 우리 당이 나서서 같이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겁니다. 네. 자, 저는 2차 계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기표소에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탄핵 소추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벌어질 상황은 뭐 어제 저녁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촛불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밤은 훨씬 그 규모가 커질 겁니다. 예. 그 규모가 커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분명히 폭력이나 불법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을 야당에서 탄핵 소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훨씬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뭐 폭력이나 불법 시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또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경고를 하는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있는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 밤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적인,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사람이 계속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직무를 당장 정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는 거는 맞지 않겠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소추는 또 막겠다고 해요. 아니, 본인 입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얘기를,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탄핵 얘기까지 함께 하죠. 내란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고요.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안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 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 되는 걸 안 봤습니까?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철수 명령은 누가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안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네, 윤재관 의원님. 네. 투입도 몰랐다. 철수 명령도 장관이 했다. 당시 계엄 사령관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이제 지금이라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몰았다. 그리고 장관으로 다 몰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저기 죄가 감형이 되거나 참작의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부터 지금 군대에 지금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든 사람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 정부 2년 반 내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국민이 저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국민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2차 계엄령 발동과 가능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많은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듯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일반 국민들과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사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이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검찰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에 찌든 윤석열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윤석열을 잘 모르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래서 빨리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국방위 내용을 쭉 보면은 맥락이 이래요.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은 계엄령도 몰랐고 포고령도 몰랐다.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라고 해서 국방장관 쪽으로 책임을 다 모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오늘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라는 발언을 TV조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다들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인터뷰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게 1979년 이후에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삶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인데 이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획했던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국민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오랜 침묵이 지속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대담을 준비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내용이라면 사과의 수준이요? 네. 그 정도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인가요? 당에서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국민께 진솔한 사과, 그래서 그게 왜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지 왜 그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변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방위에서 계엄군의 실탄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왔고요.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 연결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계엄 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은 실탄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자, 다 모른답니다. 국방차관 모른다. 당시 계엄사령관 모른다. 하지만 탄창과 실탄 사진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발견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책임 떠넘기기처럼 돼버렸는데요. 김용현 장관을 어제까지만 해도 해임 할 생각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격 해임하고 이제 장관 내정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국방위에서 이 현안 질의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 해주는 거고 현안 질의 나가서 오늘의 그 국방위 타이틀이 뭡니까? 이 계엄의 전말에 대해서 지금 현안 질의 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불출석 시키려는 꼼수가 오늘 아침에 작동을 한 거 아닙니까? 10시 전에 지금 국방장관을 내정을 했으니까요, 신임. 그러니까 이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고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니 당사자가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가 국방에 출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해임시켜 버리고 해외 도피하려는 그런 지금 흔적까지 보이는 이런 마당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계엄을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 몇 명만 알았는데 치밀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았던 것은 국민에게 나라에게 너무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비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 실탄도 우리가 사진으로 다 봤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흘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면 누가 계엄군이 아니면 누가 저 실탄을 흘리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좌관들이 가져왔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전 사령관이 테이저건이나 이 공포탄 사용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계엄 사령관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오늘 국방위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 긴박하게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 계엄군들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인들이 말 듣겠나 하는 것처럼 장병들이 아마 그런 이성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비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상설특검 통해서 이 내란죄 관계자를 사그리 조사해야 되는 거죠. 네. 앞서 제가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할 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막 들어오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거거든요.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라는 건 실탄 지급, 국회 침탈, 체포 시도 이 내용들을 대통령은 알았고 보고를 받았고 혹은 지시를 했고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아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네. 이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저께 내려진 비상계엄이 즉흥적인 조치였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경호처에 있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동원됐던 특전사라든지 아니면 수방사라든지 이런 주요 군대 보직의 사령관들을 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 인사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던 게 뭐냐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입니다. 3시간 넘게 점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10시 반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그전부터 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만 10시 23분에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 누가 뭐래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그 행동이 자체로 내란죄의 범행인데 그 우두머리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전격적으로 포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 송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다른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엄 해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대통령의 사과 또 우리 당으로서는 탈당 요구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도 대통령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사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했답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불소트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있잖아요. 내란이나 외환의 예. 경우에 대통령도 지금 수사받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나선 것도 이게 굉장히 선의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정말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이나 이런 상설특검을 피해가려는 꼼수처럼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런 지시는 어제 즉각적으로 하던지 지금 하루 지나서 추이를 보다가 눈치 보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겠죠. 검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관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의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관련돼서 검찰청법에 두 가지 사안만 규정되어 있고 수사 개시는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권남용이라든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수사한 다음에 관련 수사로 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어제 국가수사본부 모든 수사를 가능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어제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검찰이 했던데요. 저걸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검찰이 용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비춰주는 걸 수도 있고요. 검찰이 살기 위해서요. 예. 아니면 경찰이 수사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그 수사를 완전히 뭉개고 검찰의 방식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예.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수법을 보면 지금 저것을 환영할 일은 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탄핵안 표결을 토요일에 하는데 이수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책임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란 의미일 텐데요. 이틀 뒤인 7일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이탈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틀 사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당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입니다.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양당 대표의 발언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니, 국민의 민심에 함께하겠다는 분이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엉거주춤 믿을 수가 없는 여당 대표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7일 날 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상정할 때 본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본회의에 참여 안 하는 방향으로 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려는 지금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날 같이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 7일 날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참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모수가 줄어들면은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법안은 제표결할 때 여당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이건 통과됩니다. 통과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탄핵안 의결할 때 이 출석하지 않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같이 병행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7일 저녁으로 날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부디 그렇게 그 맥락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엊그제 탄핵 계엄령 해제할 때 그 결기를 조금 초지일관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정확히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해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권 주도로 진행되는 탄핵이 아니라 이후 정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또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성숙됐는지, 특히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정치적 기대 역시 한동훈 대표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지만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말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보수 정당의 철학이 녹아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탄핵으로 가서 이 혼란을 더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 없이 더 안정적인 질서 속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쟁점이 생기는데 두 분께 여쭙게요. 탄핵이 되면 질서가 어지럽혀지느냐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준비 없는 혼란으로 탄핵안이 그러니까 준비 없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도록 탄핵안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탄핵을 해야 질서가 잡힌다는 의견도 있어요. 김용남 의원님. 자, 지금 그저께 밤부터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야말로 시궁창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 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당이 만들었습니까? 아니,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이 혼란 상황을 만든 건 바로 장본인이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만든 거예요. 한동훈 대표 본인 입으로도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실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막겠다는 거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미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중에 90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적어도 90명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심각한 위헌성을 한 번 이미 드러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탄핵소추 의결에 전부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식으로 또 한 번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에 나선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인 것을 온 국민 앞에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통합진보당만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 아니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인 정당은 위헌 정당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임을 드러내는 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헌법 규정이 혼란의 진앙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헌법에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놓은 헌법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질서 있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다 두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 자체를 혼란으로 지금 치환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은 그 혼란에 대한 절차적인 질서 있는 내용들을 질서 있는 절차를 이미 헌법에다 규정해 놨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불확실성을 점점 더 넓히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말장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 행사마저도 그것을 부정하고 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민의 73%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고요. 매우 찬성이 65.8%, 찬성하는 편이 7.7%, 반대하는 편은 8.9%, 매우 반대는 15%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 속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일단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줄 알았던 국민의힘 최고위. 그러나 의외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뒤 국민의힘에 무엇이 남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원인에 대해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 사태가 민주당의 무도함 탓이고 성과를 잘 홍보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진단이 참 이상합니다. 누굴 보며 정치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그래서 쏟아졌습니다. 자, 정광재 의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금 했었던 얘기가 우리 당 전반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이른바 친윤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평가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인지 아니면 공적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렸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간 게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것을 잘못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당 대변인이라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역할을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김민전 전 최고가 한 말씀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아니라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네. 당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김민전 저분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까? 아무 때나 막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은요, 12월 3일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서 계엄군과 몸싸움하고 국회 당직자, 보좌관들, 의원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그 모습 함께 동참하면서 울었어야지 맞는 거죠. 어디 지금 지도부 회의에 앉아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그걸 지금 알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반성한다는 겁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반성의 눈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눈물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 저분이 지금 교수 출신 아닙니까? 전국의 교수들의 이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마당에 지도부에 국민의힘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까? 저 눈물은 국민을 위해서 흘려야 되고 계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어야죠.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김윤정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죠. 김민전 최고위원이 했던 말.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린다. 국민이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뭘 잘했다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거꾸로 국민 보고 지켜달라? 근데 잘하면 응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우리가 야당하는 동안 적폐청산 수사 받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물론 사실 그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힘들었으니까 우리 야당 안 되게 탄핵은 막아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돼서 힘들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고 평온하고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일단은 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어쩌면 그 다음 과정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내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이기면 계속 여당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혹시라도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 불이익 받을지도 모르니 그런 거 불이익 받기 싫어서 탄핵 소추부터 막아야 돼. 아니 그런 정신머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씩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불법적인 일을 하든지 뭐 하는 건 몰라도 국회의원직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단체로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네.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남은 것은 2개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정치 보복과 적폐 수사뿐이다. 헌정질서 회복이 남지 않았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수사가 개시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요? 지금 이번에 내란과 군사반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에 반드시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자고 했죠. 네, 국회의원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저버리고 국회가 개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 방해가 혼자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영산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영산의 대리인 성격의 활동을 계속했던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역시 정상이면 국회를 모여달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이고 본인은 정작 국회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엄의 선포와 계엄을 하는 것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사전 그리고 사후에 용산과 긴밀한 협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을 오늘도 재차 요구했고요. 어제도 입장 변화 없다. 오늘은 지도부회사의 탈당 요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도 있고요. 하야도 있고 그 위에 빨리 수사하자는 얘기도 있고 일단 한동훈 대표는 탈당을 가장 주요하게 얘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탈당이라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당 소속 의원 모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셨겠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이것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대통령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뭐 당론으로 정했다 이렇게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면 순차적으로 이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께도 그런 모습을 우리 정당이 보이는 것이 상실된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아침에 그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들으라고 지금 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밤 의총에서는 탈당 요구 이런 게 또 아닌 걸로 뭔가 당론이 결정됐다 그래서 당대표 모르는 당론 이런 거 바꾸고 결정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탈당,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해임, 그거는 이제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김용현 장관 해임한 거 외에는 사의 표명을 받아들인 것, 해임이나 경질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거 외에는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탈당 요구가 안 됐을 경우에 재차 요구했는데도 안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제명하겠습니다라고까지 나가줘야 그 당대표로서의 의지가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다. 왜냐, 대통령이 탈당하면 그 당의 1호 당원이라고 눈에 강조했는데 이제 여당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탄핵 아니든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 부담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상. 그러니까 일단은 당이 대통령의 이 위험한 대통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대표의 의지 표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이 탈당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대난망한 요구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할 얘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격과 국익이 파탄났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자바로프 대통령님의 첫 방안을 환영합니다. 자파로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게 3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로부터 12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파로프 대통령의 일정이 4일까지였다는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국회에 들이닥치는 장면을 국내에서 지켜본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나라 대한민국.
스웨덴과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되고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요. 커트 캠벨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교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용어까지 쓰면서 상대국을, 동맹국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우리와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의원님?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모든 이슈들에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예. 탄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난 2016년, 2017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는 것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 대략 25%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는 분이 15%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 없이 더 좋은 출구를 찾겠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는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헌정질서 중단과 같은 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2번이나 연속 탄핵이 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무적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민의힘이 내놓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당일에 계엄령이 발표가 됐고 직접 이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단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외교에도 큰 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한없이 국격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는 것이 정말 더 충격이고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죠.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공식 방문을 했는데 오찬 끝나고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서로 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죠. 11년 만에 이 한국을 찾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 괜찮다,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대통령이 저질러 놓고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도대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도 본인이 밝히지도 않고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틀 동안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잘못 없다 한마디 하고 그것도 여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한국이고 어떻게 우리가 일궈낸 민주주의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추락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 외교를 한다고 한들 이게 이 국가의 신인도 신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영국에서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한국 방문 주의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윤재관, 김용남 의원님, 국격 추락, 국익 추락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1분씩만 드릴게요. 네. 지금 헌정질서 탄핵이 되면 헌정질서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헌정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헌법에 다 규정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헌정질서가 중단됐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줄사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실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상황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탄핵으로 가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갖추고 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다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 경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당연히 이런 내란죄의 공범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G20의 구성원 국가이고 그리고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밤에 돌아다녀도 어느 골목길을 다녀도 안전한 나라로 선전이 됐고 또 K-팝을 비롯한 K-컬처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간의 노력을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통령에 있는 자가 하룻밤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시궁창 속에 그냥 처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외국인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바로 지금 귀국한다. 그러니까 내 기말고사 대신 페이퍼로 대체해서 학점을 매겨달라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사과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고 사퇴로 책임져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25%라는 국민이 있는데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그게 헌정질서 회복입니까? 전 그건 굉장히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법조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 감사드리고 저는 60초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연말엔 고민 없이 삽시다. 홈플러스 AI가 있으니까. AI가 고른 지금 딱 좋은 맛과 가격. 온 국민 난리날 연말의 시작. 홈플 대란. 메리 홈플러스. 상대편의 잘못은 즉각 법적 조치하고 범죄자란 용어도 서슴없이 입에 올렸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왜 다른 겁니까? 불법 개업과 내란보다 더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스릴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다. 그런데 탄핵은 막겠다. 궤변입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탄핵은 막겠다. 역시 궤변입니다. 궤변의 정점은 바로 이 발언입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 없는 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 수호를 간판에 내걸고 실제로는 위헌과 위법에 눈 감은 정당으로 역사에 남지 않길 바랍니다. 겉으론 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론 정치셈법에 매달렸다는 오명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
오늘은 부록도 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은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다. 전두환 씨 사건으로 성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검사 탄핵엔 헌법과 국민 언급하며 들고 일어났던 검사들. 작금의 국헌 문란에는 왜 이리 조용합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